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상으로 배우는 한국어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가족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나오는데 이 가족을 부르는 이름, 명칭은 남편 쪽 그리고 여자 쪽, 남편과 아내 이 양쪽의 관계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부를 때는 호칭이라고 하고 가리킬 때는 지칭이라고 하는데 이 각각의 경우가 다른 경우가 많아서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공부할 때 굉장히 머리 아픈 분야이기도 합니다. 보통 서양에서는 사람들마다 그 각자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데 에, 한국에서는 일단 그 가족 관계가 형성이 되면 이름보다는 그 역할에 맞는 호칭을 불러야 합니다. 그것이 인간관계에서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드라마에서 나오는 가족관계의 지칭 그리고 호칭 어떻게 부르는지에 대해서 한번 오늘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족의 호칭이라고 주제를 잡았는데 이 기준은 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여기에서 나는 결혼을 한 여자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결혼을 한 여자가 남편의 가족을 부르는 명칭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건데, 자, 먼저 남편의 형을 부를 때는 아주버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없으면 저기 있는 그 사람이 누가 남편의 형인데 그 사람을 시아주버니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편이 형만 있는 게 아니고 동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이렇게 없을 때는 지칭할 때는 시동생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분명히 눈 앞에 있을 경우에는 두 가지 호칭, 두 가지 이름으로 부르게 되는데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그 부르는 이름이 달라집니다. 먼저 결혼을 했으면, 뭐 결혼을 안 한 것부터 볼까요? 결혼을 안 했으면 도련님이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한 경우에는 그 사람을 도련님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서방님이라고 부르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남편의 형과 동생, 남자 형제가 있었다면 이번에는 여자 형제. 여자 형제의 경우는 어떻게 부르면 될까? 자, 여동생이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을 없는 곳에서 이 사람을 부르고 싶을 땐 그 사람은 그냥 시누이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여자 형제의 경우는 뭐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그러니까 남편의 누나이거나 동생이거나 상관없이 그냥 시누이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제 눈앞에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부를 때 아가씨라고 부르면 돼요. 이때는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상관없습니다. 아까 남동생의 경우에는 결혼을 했고 안 했고 거기에 따라서 부르는 호칭이 좀 달랐지만 여동생의 경우에는 그냥 아가씨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남편의 가족들 중에서 시동생과 시아주버님이 나를 부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그 밑에 있죠. 그 밑에 보면, 자, 시동생이 나를 부를 때, 시동생은 저를 형수님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시아주버님은 나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를까요? 재수씨라고 부르면 됩니다. 이때는 호칭과 지칭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시동생은 저를 형수님이라고 부르면 되고, 시아주버님은 저를 재수씨라고 부르면 됩니다. 자, 지금 저는 결혼한 여자입니다. 자, 그 다음을 봅시다. 그 다음을 보면,
시동생이 결혼을 한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시동생이 결혼을 한 경우에는 자, 봅시다. 시동생이 결혼을 한 경우 시동생의 부인은 동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시아주버니도 결혼을 한 경우에 그 사람을 부를 때 그냥 동서라고 부릅니다. 자, 그 사람이 지금 눈앞에 없을 때 부른 명칭입니다. 자, 만약에 시동생의 부인이 제 눈앞에 있으면 그때 어떻게 부르냐? 동서라고 부르면 됩니다. 그리고 시아주버니의 부인, 그러니까 남편의 형의 부인이 제 눈앞에 있으면 그 사람을 형님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복잡하죠. 한국의 가족 관계가 굉장히 복잡한데 아마 이것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예전부터 그렇게 생각했던 그 의미가 아닐까. 그리고 그런 문화가 지금까지 한국에는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 다음 뭐 드라마에서도 이제 나왔지만 한국인의 일생 중에서 몇 가지 꼭 통과해야 할 기념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기념일이 뭐 큰 기념일도 있고 작은 기념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한국인이 꼭 지켜야 하는, 꼭 지키고 또 싶은 그런 기념일을 먼저 몇 가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한국 사람의 생애에서 의미 있는 어떤 의미가 깊은 그런 기념일이 뭐가 있는지 혹시 알고 있나요? 자, 일단 태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태어난 후에. 자, 그 다음에 정말 큰 기념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리고 가장 의미가 깊은 통과 의례 그 기념일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100일 태어난 지 100일이 되었을 때, 그 다음에 돌은 태어난 후 1년이 되었을 때의 생일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성년의 날, 그러니까 20살이 된 어른이 된 그날도 아주 중요한 기념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결혼을 하는 결혼식도 아주 중요한 기념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환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환갑은 60번째 생일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사람이 죽은 후에 장례식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장례식. 모든 기념일은 다 본인이 참석을 하는데 장례식만은 본인이 참석할 수 없는 그런 기념일이죠. 자, 그러면 하나씩 어떤 일을 하는지, 그 기념일엔 어떤 일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람들은 아기가 태어난 지 100일이 되는 날을 기념해서 아주 작은 잔치를 합니다. 이때는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들을 초대해서 음식을 나누어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태어난 지 100일이 된 후, 그 다음에 1년이 되는 그 날을 돌이라고 해서 100일보다 조금 더 크게 잔치를 합니다. 자, 이때에 아기 앞에 이제 상이 있을 텐데 그 상 위에 돈이나 여러 가지 물건을 놓고 아기가 그것을 잡으면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점치기도 해요. 그 물건을 돌잡이 물건이라고 하는데 그 돌잡이 물건 중에는 돈, 그리고 실, 국수, 연필, 공책, 떡,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놓습니다. 돈을 놓는 이유는 아마도 미래에 이 아이가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라는 의미가 되겠죠. 만약에 그 아이가 돌잔치에 돈을 잡게 되면
미래에 아마도 부자가 될 것이다 라는 그 점을 치는 건데, 뭐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재미삼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실과 국수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연필과 공책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또 떡은 또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기타라고 했으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놓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떤 물건을 놓으면 좋을지 한번 좀 생각을 해서 우리 수업 시간에 만나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수업 시간이 좀 짧아서 이야기를 못하게 되면 이것을 이제 과제로 내줄 테니까 가능하면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하고, 이게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경우에 제가 숙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이 숙제를 잘 해서 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기념일은 만으로 20살이 되는, 그러니까 만으로 20살이니까 한국에서는 보통 태어나자마자 한 살이라고 나이를 주게 되는데, 만 20살이니까 태어났을 때의 나이를 주지 않는, 그러니까 꼬박 정확하게 1년이 되는 그게 한 살이고, 만 20살이면 정확하게 태어난 이후부터 20살이 되면 사람들이 사실 그 사회적으로 책임과 의무가 주어지게 되죠. 그리고 어른이 되었다는 그런 어떤 자부심, 그리고 용기, 이런 것들을 주기 위해서 성년의 날을 크게 기념합니다. 이 기념일은 매년 5월 세 번째 월요일이 됩니다. 물론 이 성년의 날을 일본에서도 똑같이 기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된 이후에 우리는 이제 결혼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부부의 인연을 맺는 결혼 예식도 아주 중요한 기념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환갑이 있는데, 옛날에는 의료 환경도 좋지 않고 여러 가지 뭐 위생적인 문제도 있었을 거고, 뭐 그렇게 뭐 의료 시설이 좋지도 않았을 테니까 오래 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환갑 또는 회갑이라고도 하는데, 이 회갑은 60번째 생일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굉장히 큰 잔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60세, 뭐 60살까지는 그래도 쉽게, 뭐 의료 환경도 좋아졌고, 뭐 영양도 좋아졌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좋아졌기 때문에 60세가 될 때까지 사는 것은 좀 많이 있으니까 요즘은 70세가 되는 칠순 잔치를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이 죽은 후에 장례식을 하게 되는데, 보통 사람이 죽으면 병원에서 장례식을 치르고 그 다음에 3일째 되는 날에 묘지에 묻힙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그림을 보면 묘지를 가는 그런 사진입니다. 자, 마지막에 있는 사진은 이제 병원에서 장례를 치르는 사진이죠. 자, 뭐 예전에는 이제 묘지에 묻혔는데 요즘은 이제 화장을 해서 이 뼈 남아있는 뼈들을 이렇게 잘 갈아서 납골당에 안치하기도 합니다. 장례식에 참석할 때는 가능하면 검은색 옷을 입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죽은 그 사람을 추모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기념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건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추모라고 하는데, 추모하기 위해서 매년 그 죽은 날, 그 날을 이제 한자로 보면 기일이라고 하는데, 그 기일과 명절에 제사를 지냅니다. 명절에 제사를 지내는 이유는 한 해 동안, 그러니까 명절이라고 하면 이제 한국에서 크게 새해와 설날과 추석이 있죠. 설날에는 1년 동안 잘 되게 해주세요 라는 의미로 제사를 지낸다고 하게 되는데, 그 명절에 지내는 제사는 차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날에 내가
1년 동안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차례를 지내고, 추석에는 우리가 1년 동안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과일도 먹을 수 있고 곡식도 먹을 수 있고 배부르게 지낼 수 있게 되었으니 이것을 가지고 제가 감사의 마음으로 인사를 하는 차례를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한국인의 특별한 기념일, 일생 동안의 특별한 기념일, 이것을 통과의례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통과의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문화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안녕히 계세요.